자, 안녕하세요. 북수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 정리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심화규제, 자료를 좀 펴보고, 시작하죠. 자, 거기에 이제 보면, 한인심혈약이 있어요. 한인심혈약 또는 정리치료약, 그 다음에 또 다 알려지지 않지만 제3차 한인협약,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데요. 연도수를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죠. 1907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배경은 뭐냐면, 그 고종의 강제퇴위죠. 이건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던 헤이그 미사 때문에 이제 벌어진 건데, 나중에 일본이 이제 고종이 헤이그 미사를 파견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그다음에 순종을 즉위시키죠. 그리고 이제 이때 순종의 연호가 이제 강무에서 윤희로 바뀌어요. 윤희.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정치체조약은 입법권, 행정권, 관리 임용권을 탈취해서 내정을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각 부의 장관 밑에 차관 있죠? 차관을 일본인으로 이렇게 뭐냐면 배치시켜요. 일본인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일본인이 정치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차관 정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예산을 하는데 정리치유조약 자체 안에는 군대 예산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 이제 관련된 비밀 조약을 비밀 협약 이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군대 해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군대 해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무슨 의병이 났죠? 정미의병이. 자, 여기에서 이제 밑에 내용이 있으니까 쭉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2번인데요. 자, 한국 정부는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처분은 미리 통감을 승인받는다. 이 말은 중요한 이제 입법권, 우리가 이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실제로 누가 갖는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일본이 이제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07년에 만들어진 뭐 신문지법이라든지 사립학교 영이라든지 등등 이런 법들은 다 이제 뭐냐면 통감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야. 어. 자, 그래서 입법권이 이제 뭐냐면 뺏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결과를 볼게요. 자, 입법권이 뺏기면서 이제 각종 법령을 이제 통감부에서 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정 간섭 및 문화 계몽 운동을 탄압받게 되고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보안법이 있죠. 보안법. 자, 보안법은 집회와 관련된 거야. 집회나 결사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건데 집회와 결사 자유를 하지 못하게 하죠. 예, 결사를. 그래서 이제 학교라든지 뭐 종교시설 등등 외에는 못하게 해서 정치 사회적 모임을 다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신민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대한자강이나 그처럼 합법적으로 운영을 못했죠. 신민회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정치나 사회 결사 같은 걸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비밀 결사로 운영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학회령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애국개몽 운동가들이 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학회에서 이제 기간지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자기들 이제 어 독립운동이거든요. 주권 회복 운동이고 그래서 요걸 이제 규제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학회적을 공표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신문지법을 나왔죠. 신문지법. 그래갖고 신문을 이제 발행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검열을 봐야 돼. 검열. 그래서 그 통감부에 마음에 안 든 거는 이제 삭제되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건 이제 1907년에 공포된 신문지법이 아니라 그 기출 문제도 풀어봤듯이 1908년에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된 내용은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이 발행한 국내에서 발행한 신문까지도 규제하는 거야. 대표적인 배대리 이제 대한매일신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실제로 잘 안 됐죠. 아직 그 당시에는 이제 영일동맹 당시이기 때문에 잘 안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문지법이 이제 있고 여기 신문지 규칙이 아마 이게 개정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예. 그리고 사립학교령을 만들어서 사립학교를 만들 때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해서 50%가 넘는 이제 그 사립학교 폐교 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당인데 그 당시 서당은 어 뭐라고 할까요? 그 한 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식 한 분도 같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민족 의식도 강조했고, 그래서 그거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고, 뭐 출판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자, 이런 법령들은 통감부 시대 때 만들어졌고요. 그 후에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완전 정식적으로 이제 뭐냐 통치할 때도 총독부 시대 때도 그대로 이어가요. 이런 법들은. 그 다음에 비밀 협약을 통해서 군대를 강제로 해산을 시켰죠. 그래서 해상 군대가 이제 의병화됐다고 해서 이게 정리의병이죠. 이게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고문제도 폐지. 여기 고문제도 폐지라니까 막상 이제 사람을 고문하고 그런 걸 이제 폐지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인데 웃자고는 얘기죠. 예. 실제 이 고문제도 폐지는 요구와 연결돼 있죠. 1904년에 8월 22일 조인된 한일협약 제1항을 폐지한다. 예. 요구와 연결돼요. 고문제도 폐지는. 그래서 대신에 한 게 내각의 차관이 일본을 교체 차관 정치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또 중요한 차관급 정도 되는 경무국장, 뭐 총세무사 같은 거 다 일본에 임명을 하게 돼서 장관은 한국인이지만 실권은 이제 지고 있는 차관은 일본으로 교체해갖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을 볼게요. 다음은 대한제국 시기 때 유럽의 한 회의에서 발표하려고 했던 호소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일본인들 항상 평화를 말하지만 어찌 사람이 기관총구 앞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는가? 한국민이 모두 죽어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의 독립과 한국민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 극동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그 당시에 그 만국 평화회의가 있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준이나 그런 열사들이 와가지고 했던 거. 원래는 이게 이제 뭐냐면 회의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방해를 했죠. 조선은 이제 뭐냐 국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회의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회의장 밖에서 했던 거야 이제. 그래서 신문 기자 불러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오는 거. 여기 보면 민족 자결주의 제창에 영향을 받았다. 민족 자결주의는 나중에 이제 1919년에 윌슨이 제창한 거고 그때는 이제 영향받은 건 나중에 3.1운동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일제의 고문 파견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자, 일제 고문 파견은 제1차 한일협약과 관련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예산의 배경이었다. 맞죠? 요거 정미 7조과 관련된 건데 요거 이제 요건 또 정리의병도 관련된 거죠. 자, 그다음 각국의 기자들의 동정과 지지를 받아 여러 신문에 게재했다.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만국 평화 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제 했던 게 아니라 밖에서 이제 했던 거죠. 기자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외교권이 박살됐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과 니은 답 5번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2번도 이제 정리 7조학과 관련된 내용이고 요 내용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헤이그 미사 4번 이준 이상설 이인종이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됐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번은 이제 각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차근차근 이제 순서를 밟아가면서 우리나라는 조금씩 야금 먹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이제 기후각서를 맺게 되죠. 1909년에 기후각서를 맺어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사법권하고 그 감옥 사무를 이제 박탈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정시설 같은 거 있죠. 이게 그래서 통감부 안에 이제 사법청을 설치하게 되죠. 그리고 경찰권을 박탈하고요. 1910년에. 그다음에 한일 합방을 준비하는데 여기 합방이 나왔는데 이게 좀 약간 잘못된 표현이긴 하죠. 한일 합방이 아니라 병탄이라고 해야죠. 병탄. 합방이라는 것은 서로 원해가지고 동등한 가정에서 한 거고 이제 이게 합방이고요. 실제 강제로 뺏었죠. 병탄이란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교과서에서는 보면 병합이란 말을 쓰고 있더라. 병합.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도 쓰이고, 근데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해요. 왜냐면 병합이라는 말은 그 합방하고 병탄을 합쳐놓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합방의 그 합과 병탄의 병을 합쳐서 이제 병합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이 이제 그걸 만든 거야. 그래서 1910년에 우리나라를 이제 병탄할 때 이걸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게 1대1 동등한 과정에서 합쳐진 게 아니잖아요. 그 합방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 말이 병탄이죠. 정확한 말은. 그렇다고 병탄이라는 말 그대로 쓰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고심고심 해갖고 만드는 것이 병합이란 말이에요. 병합. 그래서 합방과 병탄을 앞글자를 따가지고 만들었어. 이게 이제 그 한국사 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걸 그냥 뭐냐면 지적하고 안 쓰는 책도 있는데, 어떤 교과서는 특히 중학교 교과서는 그냥 병합이라고 그냥 써버리더라고. 일부 고등학교 책도 그렇게 써놓고. 근데 정확한 말은 이제 병합보다는 병탄이라는 말이 정확하겠죠. 자, 하여튼 그 일단 일본은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항상 그 서양 열강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 자기가 근대 국가라는 걸 이제 뭐냐면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일 병탄에 대해서 국제적 승인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러시아, 영국 등 병합을 승인했다. 그래서 이것도 표현이 잘못된 건데 하여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영국 육군 대장의 데라우치가 새 통감으로 임명됐죠. 이 데라우치 마사도케는 이제 그 원래는 그 이토가 죽고 나서 그 통감에 임명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총독부에 이제 총독 제1대 총독이 됐던 사람이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인물이야. 이 문제적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그 총독을 왔던 사람들이 민간 총독은 없고 당연히 육군에서 주로 파견됐어요. 육군에서 가끔 이제 해군에서 파견됐지만 되게 이제 육군에 파견됐고 해군 총독도 나중에 좀 한두 명 생기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합 후에 병탄 후에 한국에 대한 시정 방침의 결정을 결정하고 일진의 합방 건의서를 제출하죠. 일진회가. 그래서 한국인지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좀 가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일본 내에서도 우리나라 병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경파가 있었고 온건파가 있었어요. 강경파는 그냥 통합하자.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통치할 텐데 뭐 때문에 조선을 형식적으로 독립국으로 놔두냐. 근데 이제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통감 정치하자. 그냥 보호화 시켜놓고 일본인들이 통치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승복할 때까지 지켜보자는 거야. 그런 파였는데 요 온건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토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토가 이제 안중근한테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온건파가 이제 어 뭐냐면 온건적 의견이 이제 사그라들고 강경파가 이제 실권을 장악하면서 우리나라가 뭐냐면 일제에 넘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안중근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근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냐면 일본은 언젠가 우리를 먹었어요. 온건이든 뭐 강건이든 방법상의 문제뿐이지 언젠가 먹었던 거고. 예. 그게 꼭 그 뭐냐면 우리나라 그 한일 병탄이 안중근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곤란하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한일 그 병탄이 됐던 것이 합방이라는 좀 말이 드는데 병탄이 어, 됐던 것이 1910년 8월 29일 국庆일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합법적인 병탄이 아니라 불법적인 강전이었다. 현재 옥새만 있고 이름이 없었다는 것. 그 전에 이제 행정 조치기에 보면 옥새를 찍고 거기다 이름을 적어야지 이제 그 뭐냐면 되는데 순정 항지에 옥새만 있을 뿐이지 이름이 없다는 거 사인이. 예. 그래도 이거는 뭐냐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35년 동안 불법 통치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이걸 이제 자기들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국교 수교를 할 때 그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일본어 문제 풀어보자. 한국사 능력 검증 1.
자, 다음은 같은 해에 일어났던 사건을 모은 기록이다. 여기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중추원 의장 김윤식 등이 내각을 견의해서 송공주와 이용구를 제거도 하였다. 문여인 수연이 이토 시로부의 추도를 거행했다. 그리고 항해도 해주 의병장 지간 시기 해주에서 일본 가서 전투에서 패하고 죽었다. 뭐 등등도 있는데 자, 뭐 김옥균이 간직을 이제 증진하고 시효를 내렸다. 왜냐면 이제 일본 입장 때 김옥균은 이제 뭐냐면 한일 병탄에 어떤 공로가 있다 해갖고 해준 거죠.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천대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데라우치 마사토케가 그 당시 이제 통과가 왔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1910년대에 있었던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단서가 됐으니 이토가 죽은 후니까 이토 시로부니 추도회를 열었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10년에 있었던 것은 뭘까요? 경찰권이 1번 빼앗겼다. 네. 요 같은 년도 있었죠. 2번이 있었고 여기 윤희의 새 연원사용이 있다는 건 정규 7조약이니까 1907년의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법권과 감옥 사무권 이게 그 규정시설 어떤 관리권이 뺏긴 거는 기후신서니까 1900 기후각서죠. 기후각서니까 1909년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얻게 된 것은 단도 허락 관련된 거니까 1909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티븐슨 메가다가 이제 고문 온 거는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고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이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죠. 강점기. 자, 일제 강점기는 35년 동안 지속이 돼요. 1910년에서 1945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910년대는 헌병 경찰 통치 시 무단 통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920년은 문화 통치 시기라고 하죠. 3.1운동을 계기해 갖고 있는데 무난이 이런 말들은 다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야. 그 당시 사용했던 말이고요. 그 다음에 30년대부터는 여기 보면 경제공황 이후에 일본이 중일전쟁, 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넘어가요.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고요. 1910년대 대표적인 일본의 경제 정책은 토지조사 사업이죠. 강목이 양전을 이어받았고 했던 게 토지조사 사업이고 1920년대는 산미증식계. 그 다음에 30년대는 그 당시 이제 침략전쟁에 연결돼서 우리나라 병창 기지화 정책을 같이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뭐 중학교 정도 시시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이제 본격 내용에 들어가 보죠. 형벌 경찰 통치 시기, 일명 무단 통치 시기를 이제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선총독부부터 이제 얘기할게요. 조선총독부. 자, 이 조선이란 말은 예전에 우리가 대한제국이라 불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제 병탄되면서 그 당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조선이라고 이제 칭하기 시작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여기 조선을 지배하니까 조선 총독부를 두겠죠. 그래서 식민지 통제 중추기관이고 여기 보면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서양식 건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중앙청이라고 불렸던 건물이죠. 중앙청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강북구의 중앙청 정부 간사로서 좀 사용했고 나중에 박물관을 사용했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걸 아주 무너뜨렸는데 저는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놔둬가지고 뭔가 교훈을 삼았어야 되는데 무너뜨렸어. 하여튼 이 조선총독부는 이게 원래는 이제 여기 그 경복궁 앞에 지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 남산에 만들어놨다가 이제 경복궁에서 앞으로 강화문 앞에 지어졌던 거죠. 자, 하여튼 거기 보면 이제 조선총독부 그 간제를 좀 볼게요. 제일 높은 애는 총독이에요. 되게 육군대장도 임명했고 가끔씩 해군대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오긴 했고요. 그 다음에 정무총감하고 경무총감이 있어요. 정무총감은 주로 이제 정치와 관련, 행정과 관련된 얘기예요. 행정. 그래서 경무총감은 주로 이제 뭐냐면 치안과 군사와 관련된 것들을
담당을 하는데 실제 권력 서열에 보면 총독이 1위고 이건 당연히 명실상부의 1위고 그 다음에 2위가 누구냐면 이제 정무총감이에요. 그 다음에 3위가 경무총감인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서열은 정무총감보다는 경무총감이 권한이 더 많아요. 네, 경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경무총감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 1910년대 관련된 사실로서 이제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사법부가 있죠. 원래 이제 근대 국가에서는 이제 넘어오면 사법부가 이제 행정부나 이런 게 독립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는 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정무총관 밑에 사법부가 있어. 이 사법부가 제대로 이제 뭐냐면 그 심판을 못하고 여기 그 일제 정무총관 밑에 있으면서 지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양식 어떤 사법제도를 도입했지만 이게 일본을 통해서 같이 한번 걸려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겉모습만 이렇게 뭐냐면 도입했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운영 방법이 좀 약간 이상하게 운영이 됐어요.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이게 형방 경찰 통치하고 이제 또 연결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조선 통치법을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해요. 이 조선 통치법은 뭐냐면 조선을 통치할 때는 조선의 법령에 의하지 않고 되게 칙령, 제정에 의해서 해요. 그래서 칙령이라는 것은 청왕이 내린 거고 제정은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일본법과 다른 조선 내에 그 내릴 수 있는 적용하는 칙령과 제정을 통해 통치했다. 일본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인데, 근데 실제로 까보면 일본법들이 대부분 조선 그 통치 이용했어요. 일본법들 그대로 도용하거나 아니면 약간 변조해갖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렇지만 형식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일본법에 의해서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조선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속죄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받는 게 아니라 속인주의에 따라서 그 일본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태형령 같은 게 있죠. 태형령. 그래서 대개 보면 일본법이 우리나라 도입은 했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또 따로 실시한 법도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태형령인데 태형령은 적용 대상이 뭐냐면 일본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였어요. 조선인만 적용됐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일본법에 우리나라 사람은 그 당시 칙령이나 제정에 의해서 통제받는다. 그래서 이원적인 법 체계를 유지했지만 법 내용에 실제로 보면 태형령 같이 몇 개 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일본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예를 들어 민사법 같은 거 있죠. 민사법 민법이거든요. 민법 내용은 일본이 이제 법 체계가 그대로 우리나라 적용되고 그래서 그런지 말도 이제 신특강 같은 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조선하고 일본은 똑같은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다.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형식적은 이론적이지만 실제 법의 통치 내용은 몇 가지 법률 제하고는 그대로 이식돼서 이제 통치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합방 직전에 이제 병탄 직전에 이제 한국에 대한 시정 발전 결정의 건이고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조선통치법의 이제 주 내용이고요. 조선통치법에 의해서 조선 통감은 총독이죠. 총독은 의회에 책임지지 않아. 일본 의회에 책임지지 않고 누구한테 책임지냐면 청왕에게만 책임져요.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그냥 제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청왕이 그 특별하게 조선 문제 관심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자기 멋대로 이제 했다. 그래서 의회나 내각 수상이 통제하에 있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그 조선총독의 역할이나 정무총관, 경무총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예전에 1910년 내 사실을 물어볼 때 경무총관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 자, 조선총독은 일본의 형역 육해군 대령 중에 임명을 했고요. 일본 왕의 직속이 되었죠. 그래서 청왕에게만 책임져요. 청왕에게만. 그 다음에 내각 총리 대신과 동격이고
일본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조선 총독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까지 다 갖고 있어. 군사 통수권까지. 자, 이때 군사 통수권이라는 거는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들 얘기하죠. 이때는 조선군이라고 했어 또 이때.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권한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뭐 사법권이나 입법권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리고 이왕직이란 건 뭐냐면 조선 왕조가 이제 이때 격화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청왕하고 밥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청왕 밑에 이제 여러 왕들이 있거든요. 일본도 그 왕들과 동급이 된 거야. 그래서 이왕직으로 이제 했는데 이왕직과 조선 귀족들 그 당시 이제 남자기니 뭐 자작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칭호를 줬죠. 이들은 특별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이제 왕자가 태어나고 공주가 태어날 때 이걸 정식적으로 이제 왕자도 할 때 왕자들이나 공주 임명할지는 다 누가 결정하냐면 조선 총독이 결정을 해요. 자, 그리고 문관 총독이 거의 한 명도 없었어요. 문관 총독이 예전에 이제 20년대 임명하겠다 하지만 그 실제로 문관 총독이 한 명이 없었다. 8명이 다 육해군 대장 출신이었고 대부분 육군 출신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일본 같은 육군하고 해군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파벌섬인지 모르겠지만 해군 출신도 있긴 있었어요. 그 2대 문화 통치를 했던 뒤에 이제 설명한 사람도 이제 해군 출신인데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보면 육군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무총감이죠. 정무총감은 행정을 담당을 했고 조선 총독 밑에서 행정사무의 총지휘자로서 명목상은 2인자지만 실제적으로 3인자인 경무총감이 치안을 담당했던 얘가 끝발이 있죠.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경찰 업무 치안 담당 경무총감 역할이 그다음 조선 주둔 형병사령관 견임 실권은 정무총감보다 더 많다. 그리고 헌병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경찰을 헌병으로 이제 대체를 했거든요. 헌병이라는 건 군대 내에 이제 자체적인 사법권이 있으니까 경찰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 안에서 이제 독자적인 재판도 하고 군대 법정을 하죠. 군사 법정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찰권 행사하기 위해서 헌병이라는 그 군대 내 조직이 있어. 그러니까 군대 내 조직을 지금 일반 민들을 통치하는 데 이용을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거 물론 1910년대 무단 통치 때 얘기고요. 사법기구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삼신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근대법적인 어떤 체제는 도입을 했지만 문제는 이게 그 총독부 안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정무총관 밑에 있다고 했죠. 그 행정부 이런적 행정부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을 탄압 수탈을 위한 절차의 시설에 불과했다. 이걸 좀 더 설명하면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근대적인 어떤 법 체제를 만들어 줬긴 했어요. 근데 그게 좀 왜곡된 형태로 했죠. 왜곡된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근대 법에 의하면 그 사법 절차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어, 수사는 누가 하죠? 수사권은 이제 원래는 경찰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약간 특이하게 이 수사권이 그 검찰이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하죠. 예. 하여튼 뭐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어. 예. 그리고 검찰은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면 뭘 해야 돼요? 검찰은 어, 기소를 하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거야. 검찰은. 그런데 이제 기소를 하면 재판은 누가 해요?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죠. 이런 거. 그 재판은 그 결과에 갖고 만약에 이 사람이 구류 이상원을 받았다. 그러면 집행은 이게 교정시설에서 하는 거야. 교정시설에서.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집행을 하는 거야. 이게 만약 그 근대법적인 어떤 그 사법 절차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뭐냐면 이런 사법 절차를 도입을 했는데 일본 애들의 원칙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리나라 통치할 때.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통치 비용은 일본에서 마련되지 않고 다 조선에서 마련한다. 이런 원칙이야. 그래서 뭐 토지조사 사업을 이제 실시해서 지세를 막 왕창 거두려고 했던 것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가성비를 되게 강조했어요. 조금은 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적은 비용을 투자해 갖고 효율적인 통치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왜냐면 문제는 조선에서 들어온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조선은 그 당시에 농업국가였고 하다 보니까 별로 수입이 없었잖아요. 물론 좀 이따 이제 공업화가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적은 비용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요것도 이런 원칙들이 사업 그 절차에 투영이 됐어요. 어떻게 투영이 됐냐? 자, 여기 보면 검찰하고 판사가 있잖아요. 예, 판사. 근데 검찰과 판사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지금도 적은데 그 당시에는 더 적어요. 그래가지고 검찰 뭐 100명도 안 되고 판사도 뭐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적은 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소하고 재판, 정식 기소하고 재판을 하면 돈이 많이 들죠. 검찰과 판사를 더 늘려야 될 거냐. 근데 검찰과 판사가 늘리면 얘네들한테 막단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은 비용 가지고 싸게 굴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 경찰들이야. 나중에 그 당시 행정이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뭐냐면 요 기소권하고 재판권의 일부를 떼다가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중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식 검찰이나 판사를 갖고 기소 재판이 되지만 그 아닌 경범죄도 있죠. 자잘한 것들. 대부분 이제 뭐냐면 고소 걸리고 하는 건 되게 자잘한 것들이 걸리는 건데 이런 거는 기소나 그 다음에 재판까지예요. 판단까지 해갖고 심지어는 교정까지 해. 그래서 자기가 그냥 교정까지 해버려. 이 말 뭐냐? 수사를 해갖고 고문한 다음에 얘가 실토하면 기소해버리고 지 혼자 지가 재판을 해버리고 지가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벌금 때리고 그 다음에 그 태형을 때려버리는 거야. 요거 단계 거치지 않아요. 이런 단계들. 그래서 그 대개 보면 경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8, 90% 대부분 경범죄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내버린 거야. 예. 아주 간단하게. 자,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누구한테 몰릴 수밖에 없겠죠? 혁명, 나중에 경찰한테 몰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경찰이 수사권, 그 다음에 일부 기소권, 재판 업무까지 보고 심지어는 벌금이나 퇴원까지 때리고 교정 역할까지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강복 후에 경찰이 너무 그 힘이 커진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간해 때문에 거기다가 일제시대 때 경찰들은 친일 경찰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 친일 경찰들을 견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경찰이 원래 수사권이 독점을 했는데 이 수사권을 누가 최종적으로 행사해요? 검찰이 행사죠. 그래서 검찰이 기소권도 갖고 있고 그 경찰이 수사를 1차 수사를 하면 또 검찰에서 2차 수사를 하니까 그 검찰이 지휘하던 경찰이 수사를 또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찰의 권한이 커진 게 그 일제시대 때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는 차원에서 커졌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 너무 커지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먼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검찰에 이제 견제하겠다 해갖고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편법적으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좀 이따가 형법 경찰의 역할을 이제 얘기할 텐데 되게 그 안에 보면 판사 역할도 있고 검사의 역할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집행기구 교정 역할도 했던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은 사법 시스템은 아니죠. 이건 일본 사법 시스템은 형식적으로 상당히 근대법의 유럽식 사법제도였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30년, 40년 넘으면 조선 걸 또 빼와가지고 그대로 하더라고. 거꾸로 됐어. 네. 자, 하여튼 다시 넘어가서 이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총독국 자문기구가 있죠. 중추원. 이 중추원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중추원이란 말은 기구는 예전부터 있었어. 고려도 있었고 조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대한제국 때 중추원도 있었고 요때 중추원은 여기 밑에 있지만 그 당시 조선인 명망가들 있죠.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여기다 모셔놓고 우대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해준 거야. 명예직이야 일종의. 할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인들이 이제 뭐 해봤자 높은 자리에 올라봤자 중추원 참의 정도만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중추원 참여에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침탈 이후로서 뭐 철도국, 통신국, 뭐 세관 등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중추원을 좀 볼게요. 중추원. 중추원의 구성은 의장이 정무총감을 겸임했고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각종 위원회에 교장, 교감 이렇게 겸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고문, 참의 이들은 모두 다 친일파로 구성됐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중추원을 했다. 거기 중추원 참여를 했다. 그러면 거의 99.9%가 거의 친일파라 보시면 돼요. 자, 목적은 조선총독부의 형식적인 직속 자문기구로서 한국의 병타의 공이 큰 친일파에게 명예직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형식적인 정치 참여야 해외 수책으로 및 대외 선전을 만들었다. 근데 실제 역할을 보면 대개 뭐 항족이나 고관들을 예우하기 위한 기구에 불과했고 사명운동까지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고 대개 이제 자문사항 같은 거 보면 그 한국인들의 어떤 결정력 운명하고 관련이 없는 뭐 간습조사, 한국인들 간습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실질적인 뭐 큰 역할은 없었지만 사회적 우대를 받으려면 그 당시에는 중추원 참인 정도 되면 상당히 우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방조직 개편을 보자.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나서 지방조직을 개편을 했어요. 이게 09년 기출문제에 관련돼 갖고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은 도를 이제 그대로 채용했죠. 이 도를.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때 이제 13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고 일본식 간제 중에 하나가 부가 있었어. 부. 이 행정구역 부를 이제 집어넣고 군을 이제 해가지고 13도, 12부, 30, 317군으로 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일본이 통치 말단을 삼았던 건 면이에요, 면. 그래서 면에서 대개는 면 중심의 행정 개편을 했다. 그래서 이 면장들을 이제 임명했는데 면장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인들 임명했어요. 그래서 친일파들 주로 임명을 해갖고 얘네들 통치의 동반자로 삼았어요. 면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리고 한약이라는 조직도 이제 그 뭐냐면 이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정통적 공동체 조직을 분해해서 식민지 통치 정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다 분해하진 않았고 그 우리가 이제 예전 조선시대 때 한약이라는 조직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제의 어떤 통치 말단을 삼았다는 거죠. 왜냐면 일본이 중앙정부나 요충지를 점령할 수 있어도 일본 군대가 다 뭐 말단 항쪽까지 다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자를 구리한 문제까지 다 터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면을 중심해 갖고 그 밑에 항약 조직 같은 여러 같은 조직들 이용해 갖고 통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정통적 공동체를 다 분해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분해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면장했다 하면 대부분 99%가 거의 친일파 보시면 돼요. 예. 생계형 친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 그리고 이제 군에도 이제 군수를 뒀는데 군수는 이제 그 일본인 군수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가끔마다 한국인 군수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집안이 좀 부유한 사람들은 어 일본에 유학 가서 와세대 대학이나 이런데 도쿄 대학이나 가갖고 공부를 해갖고 일본 이제 행정시험을 봐가지고 뭐냐면 군수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실권은 실제 부군수 일본인 부군수가 갖고 있었죠. 근데 일부 한국인 군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 그래서 이제 면중심으로 해갖고 개편이 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잠깐만 좀 더 설명할게. 여기 위에도 좀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1910년대 이제 조선의 강점한 일제는 조선총독부 지방군 간제를 공표해갖고 이런 조치를 취했고 그다음 두 번에 거쳐서 해서 1914년하고 1917년에 거쳐서 두 번에 거쳐서 지방 간제를 정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때 이제 고부군 있죠. 원래 고부군이 고창하고 부안하고 합쳐가지고 고부라고 했어요. 원래 그 앞 글자를 따가지고. 근데 이게 그 농민의 상실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고부군이 고북면으로 격화돼 버렸어.
그 예전에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 고창군, 뭐 부안 이렇게 정업 이렇게 해갖고 나눠지게 되죠. 예.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이제 고향이 고부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예. 지위가 격화돼 버렸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면 이제 결사와 집회의 자유. 그래서 그 통감부 시대 때 했던 법들이 그대로 총독부 시대 때도 적용돼 갖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단체들이 해산됐죠. 그 중에 친일단체 일진회와 또 한때는 친일 그 발당겨서 일진회와 경쟁을 했던 그 두 개 단체도 곧바로 해산됐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그래 놔두면 한국인들이 그 별로 이런 단체들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독보다 안 거야. 괜히 놔뒀다가는 한국인의 원성을 살 수 있겠다고 그냥 해체시켜 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1910년대 그 통치를 형병경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형병경찰 제도를 실시했는데, 형병경찰은 경찰 업무를 그 군대 형병이 이제 수행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청소는 의병 색출을 위해 주하는 형병이 그러니까 한국에 주둔하는 조선에 주둔하는 형병이 치안을 장악하고 그 밑에 보조로서 한국인들 많이 이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형병 경찰이 보통 경찰 역할을 같이 이제 했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1920년대 가면 보통 경찰이 이제 제가 실시하지만 실제 예전에 형병이 이제 뭐 경찰 형병이 뭐 제복만 바꿔 입은 것뿐이에요. 예. 그리고 각지의 형병 부대 책임자가 경찰 간사의 장을 겸하면서 형병과 일반 경찰의 이원적인 조직을 이론적으로 치리했다. 그럼 형병 경찰의 의무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보다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1920년대부터 일반 경찰 역할과 동일해요. 여기 보면 수사도 있고 자기가 뭐 한다고 해서 기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판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도 하는 그런 역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 경찰 업무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소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 사무 대리도 하고 범죄인 직결조건 범죄인들 직결 처분은 집행 역할을 하죠. 그래서 벌금 때리고 태형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가 해요. 그 다음 민사소송 조정 이것도 누가 해 원래는 민사재판은 재판관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 그리고 살린 감시 및 징세 업무 그 다음에 의병 토벌 첩보 수집을 하고 보고 논문을 하는데 이 보고 논문은 일종의 일본이 통치할 때 합리화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이제 한국인들을 통치하는데 한국인들이 잘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이제 한국의 위생이나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인구는 그 당시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일본의 통치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튼 객관적 팩트는 인구가 그 당시 많이 증가하긴 했어. 이 보건을 많이 신경 썼기 때문에 위생에.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 목욕하는 걸 별로 안 좋았다고 하죠. 근데 일본의 목욕탕 문화가 들어오면서 목욕도 깨끗이 하고 이렇게 청결 문화가 유지되면서 또 예방 접종도 많이 맞고 하니까 이제 일단 그 인구가 그 강복 후에 그 1.5배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아 보니까. 그다음 일본어 보급. 근데 일본어 보급은 의외로 이게 잘 안 됐어. 우리가 이제 35년 동안 통치를 받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 쓸 것 같지만 실제 일본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적어도 초등학교, 보통학교 나와야지만 하는데 보통학교 그 당시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보급은 그렇게 잘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위생강도 이게 위생강도 이거는 연결된 거고 국경 세관 업무 같은 것들 했다. 많은 일을 했죠. 예. 자, 그다음 직결 처분권을 행사했다. 아까 이제 그 헌법검찰의 역할 중에 정식 법 조치 없이 그냥 아까 뭐 재판이나 기소 지가 다니까 집행까지 벌금이나 구류나 심지어 퇴원까지 했다. 지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집행을 다 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범죄 직결례에 따라서 진행을 했죠.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인들 채용했죠. 대개 이제 형벌 보조원이나 그다음 순사보도 이제 채용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순사가 일본 경찰이죠. 조선인들 동정을 감시했는데 이들이 이제 더 악랄했다고 해요. 노독스 같은 사람들 이제 뭐냐면 아주 잡아다가
그 독립운동 그 잡아다가 이제 막 고문하고, 왜냐면 자기가 이제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때 나름대로 열등감 컴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시위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친일 경찰이 되고 그래요. 네, 강북구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무단 통치 실상을 볼게요. 네, 여기 요거는 넘어가기 전에 서포트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서포트 인증번호는 91번이에요. 91번. 첫 번째 서포트 인증번호 91번. 자, 일단은 비밀 결사 사전에 차단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신민의 해체 사건과 관련돼 있는 일종 그 안학 사건이죠. 이게 안학 사건이 좀 뻗트인 게 105인 사건인데, 이거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그 안명근이라고 있어요. 안중근의 그 사촌이 안명근이 있는데, 이 안명근이 그 항해도 안학 지역에서 군자금을 모집을 했어. 어. 물론 이것도 그 당시에는 범죄 행위죠. 일본 입장 볼 때는. 근데 이거를 잡아다가 뭘로 데라우치 암사 사건으로 뻥트린 거야. 그래서 거기에 죄 없는 이제 사람들까지 다 집어넣고 기독교인 신민회 해갖고 160명을 잡아놓고는 그 중에 105명을 기소를 시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무슨 사건이냐면 백오인 사건이라고 해요. 백오인 사건. 근데 그 백오인 사건 내용들 보니까 이제 재판에서도 아무리 일본이 그 재판을 장악하고 이제 그들 이제 뭐냐 일본 통치 이용한다고 해도 뭐 증거가 있어야지. 네. 그러다 보니까 몇 명만 유죄 판결 받고 대부분 풀려났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신민회가 해체돼 버렸죠. 그리고 요 사건은 또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탄압받는 사건은 또 기록돼 있더라고요. 예. 왜냐면 신민회 사람들 상당수가 또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위협적인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본 관리 및 그 학교 교원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했다. 이거는 일본이 그 당시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뭐 옛날 사무라이 정신을 배우자 해가지고 사무라이 하면 칼이잖아. 에도 시대 때 사무라이만 칼을 찰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사무라이 계층 없어져도 사무라이 정신은 남아서 그 당시 관리들 군인들 다 칼 차고 있었어. 심지어는 그 공군 있죠. 비행기 모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도 이제 군인이지만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비행기 탈 때 칼을 가지고 타고 솔직히 칼 필요가 없는데도 물론 그때 이제 칼은 그 실적 군인들이 아닌 이상은 일반 관리들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 교사들은 칼을 차도 이제 칼대만 있고 칼집만 있고 실적 칼은 없어. 칼라든요. 예, 형식상 차긴 났지만 자 이걸 통해서 위협적인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한국 경찰이 역할 중에 직결 처분 권한도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범죄 직결례나 경찰범 청구할 규칙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조선 형사정을 공표했죠. 그래서 일본 항족에 대해 불경의 범죄를 규정을 하고 불경 그 일본 항족을 막 비난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었고요. 헌행동이 아닌 사건에도 검사에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어요. 예. 그래서 검사가 이제 의심만 가면 잡아다가 이제 쳐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조선 태형령이죠. 이건 조선 태형령은 일본에도 없는 법이야.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조선에서 만든 법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태형이라는 게 정근대 시대 때 있었던 법책 그 처벌 방법이죠. 그래서 오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되게 태형이라는 것은 이제 요만한 해초리 같은 걸로 해서 그 볼을 치는 걸 태형이죠. 인데 요걸 갑오개혁 때 폐지했는데 이걸 부활시킨 거야. 근데 이것도 이제 일본인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한테 적용이 안 되고 조선인들 차별적으로 적용돼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하냐? 경찰이 하죠. 경찰이.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이 태형이에요. 예. 그래서 당연히 집행도 이제 때리는 게 허용되면 수사할 때도 뭐야 때리는 게 허용되겠죠. 그러니까 고문도 명시돼 있지 않지만 되게 그 당시 많이 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근데 하여도 이게 많이 많으니까
나중에 3.1운동 이후에는 문화정치 포방 후에는 이 태형이 폐지됐어. 왜냐면 일본이 그 당시에 국제연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정근대 시대 태형을 놔두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알려지잖아. 3.1운동 이후에 그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폐지를 시켰던 거예요. 예. 그래서 1910년대 하면 요 태형령을 이제 실시했다. 그렇죠. 문화통치 이후에 폐지됐다. 이렇게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조선 태양령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그 서울과 지방도시의 문화 유적을 파괴했죠. 경복궁 긍정연합회 그 조선 총독부 청사를 건립하고요. 원래 남산에 있었는데 옮겼죠. 강화문 앞으로. 그다음 창경궁이 있었는데 이 창경을 헐고 창경원으로 격화시켰어요. 이게 순종이 살았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여기 중에 동물원을 만들었죠. 동물원으로. 그 경희궁을 폐쇄하고 경성중앙고 중학교 성립했고요. 경희궁은 조선 후기 때의 이궁이었어요. 네, 이궁. 참고로 이제 조선시대 때 5개 궁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일단은 경복궁이 있고 그 다음에 창덕궁, 창경궁이 있어요. 창덕궁하고 창경궁은 같이 붙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덕수궁이라고 나중에 불려진 경운궁 있죠. 덕수궁은 이제 나중에 고종황제가 물려나서 덕수라는 궁호를 받아요. 그래서 경운궁이 덕수궁이라고 이제 했는데, 하여튼 요게 있고 경희궁이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대개 이제 조선 전기 때는 경복궁이 정궁이 되고 창덕궁과 창경궁이 이궁이 됐어요. 예, 세컨드 궁이 됐는데 조선기 때는 이제 경복궁이 어, 폐허 상태에 놔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덕궁, 창경궁이 정궁이 되고요. 경희궁이 이궁이 돼서 그 강해군 때 만들어진 예, 요렇게 이제 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한제국 때는 경원궁, 덕수궁을 이제 좀 늘려가지고 정치를 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창경궁을 헐고 창경궁을 격화시켰고 경희궁을 폐해서 경성중학교를 그 위에다 세웠고요. 그 다음에 경모궁을 헐고 거기 밑에 이제 경성제국, 경모궁이 사도세자 사장인데 여기 경성제국 때 대학 의학부를 설립했죠. 이건 나중에 얘기해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설립된 거는 예, 조선총독부도 이제 나중에 이제 건립한 거고 그 뒤에 예. 그래서 이제 꼭 경성제국부 의학부가 이제 그 지금 어디냐면 마도니에 공원 아시죠? 그 마도니에 그 헤어졌네 그 내리면 마도니에 공원인데 거기 원래 경성제대 위치였어요. 지금은 서울대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 전신이 경성제국 그 경성제국대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는데 그 앞면에 그 지금 서울대학교 의학 건물 있죠. 의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예. 그 앞에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학로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대학이 경성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거기를 대학로라고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화 파괴가 유적 파괴가 있었다. 그다음 교육 정책을 볼게요. 자 민족말살 문화 정책을 내서 조선 반도사 역사책을 이제 편찬했고요. 이 뒤에 이제 조선사를 또 이제 학대 개편해서 편찬을 해죠. 뒤에 이제 이건 신민사학 할 때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교육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유생들 세력 기반 지방 한교의 재산을 몰수했고, 그 다음에 일본인 고등교육 기관에 한국 입학을 제한했죠. 교과서 일본인이 제자를 했고, 이게 좀 눈여볼 게 1차 조선교육령하고 2차 조선교육령, 그러니까 1938년에 3차 조선교육령이 됐잖아요. 요 이전까지 1차에서 2차까지는 한국인 학제하고 일본인 학제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조선 내에 있는 한국인 학제와 일본인 학제가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냐 하면 되게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은 먼저 소학교에 가요. 소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가.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가. 예. 물론 대학교는 이제 우리 1910년대 없었으니까 일본에 유학 갔더니 뭐 이렇게 하겠죠. 자, 근데 이게 조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소학교보다 좀 격이 낮은 보통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중학교보다 좀 격이 낮은
고등보통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보다 좀 격이 낮은 전문학교를 다녀. 물론 예외적으로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와세대대학이니 동경대학이 간 사람도 많아요. 네, 그 당시 일본 네, 근데 되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 2차 때 이제 케이스인데 나중에 3차 조선경이 내리면서 상향평준화했죠. 일본이든 조선이든 이제는 같은 이제 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됐어. 예, 3차 조선경이고 1차 조선경과 2차 조선경은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911년대에 1차 조선경을 내리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뭐냐 역교론에서 이제 다뤄야 할 부분인데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교육은 충량한 국민을 육성한 걸 본의도 한다. 일본의 절대적 충성하고 절대 복종하고 양순하고 묵인한 노예를 만들겠다는 의미고, 자, 3주에 보면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접하보도록 한다. 신민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과 그들이 노예로서 일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기는 자국교육이고, 자, 5조는 보통교육은 보통 지식의 기능을 부여하고, 이때 보통교육을 이제 했는데 원래는 소학교죠. 근데 이름을 이제는 보통학교에 고친 거야. 그리고 원래 6년제였는 4년제 격화시켜버려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요 정도만 배우면 된다. 그래서 보통학교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국어라는 거는 우리나라 글이 아니라 일본어죠. 그래서 실업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 등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걸 목적한다. 등등.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할 때 고급 학문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되게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그 정도의 인력을 양성했던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또 눈여겨볼 게 대학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죠. 대학 교육이 이제 실시된 거는 나중에 2차 조선 교육 때 실시된 거고요. 그리고 보통이나 실업 교육에 주력을 했다. 그리고 기술 교육, 그러니까 그 대학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전문 교육 같은 것도 허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동아와 차별의 식민지 교육을 실시했고 수업 연한을 단축했는데 보통 이제 보통학교가 6년제가 아니라 4년제였죠. 물론 2차 조선경에는 다시 6년제로 한원이 돼요. 6년에 1교주일 내세웠고 6년에 한 학교에 보통학교를 설립했고 대학교는 미설치했고요. 예. 그 다음에 조선어와 학문 시간이 축소됐고 일본어 수신 과목이 했는데 실제로 조선어는 배우지 않았죠. 1차 조선은. 근데 여기는 개정 때 배운 거예요. 개정 때. 개정 때 이제 하도 이제 하니까 삼일운동 직후에 이제 개정 때 1차 조 개정 때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내용인데. 자, 하여튼 그리고 일본어와 수신 교과를 하는데 수신이 일종의 지금 윤리 과목이야. 여기 뭐 윤리 안 배우는 분들이 계시긴 없죠, 윤리분. 예. 그래서 원래 윤리가 그렇게 좋은 과목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외국에는 윤리라는 과목이 없어요. 되게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지. 윤리란 자체가 어떤 개인의 어떤 윤리나 이런 것들 국가 통제한다는 발상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일제시대 수신하고 연결돼서 수신 과목하고. 그다음 한국 역사 지리 축소하고 왜곡시켰다. 이것도 이제 1차 조선 경우에는 한국 역사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뭐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건데 1차 조선 교육 개정 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요거는 교육령 1차 조선령하고 개정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역교론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조선교육론은 역교론도 관련돼 있으니까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 문제 나온 것도 보시면 역교론에서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국사 관련된 것도 한 문제 나왔어요. 요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조선경영 관련된 내용 받고 서당 규칙을 공표했죠. 예, 1918년에. 그래서 서당 규칙은 서당을 개설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총독부가 허용된 체제도만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인데 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서당에서 이제
한문만 가르친 게 아니라 공립학교를 가려니까 이게 보통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 당시 돈 주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당에 보낸 거야. 그래서 서당에서는 주로 한문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뭐 민족교육도 실시하고 근대교육 뭐 학문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아이 서당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당 규칙을 공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보면 민족운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탄압하니까 서당 수요가 증가되죠. 그래서 서당의 민족운동을 막기 위해서 서당 규칙을 제정했고요. 그래서 서당의 성립과 운영을 간섭해서 서당의 개선은 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되고 서당에서 사용된 교과서는 총독부가 편찬할 걸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깐 789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서당에서는 그 식민지 시기 때 이제 서당은 이제 유학만 그 전에 유학만 가르쳤잖아요. 근데 식민지 시기 서당은 종래 유학만 가르친 걸 탈피해서 근대 학문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민족적인 민족운동 억압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탄압하니까 서당의 수요가 늘어났고, 그래서 일제는 서당의 민족운동을 막기 위해서 서당 규칙 같은 걸 제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립학교령을 통감부 시대 때 내렸잖아요. 근데 또 이제 개정된 사립학교를 규칙을 공포해가지고 이게 사립학교를 억제를 하려고 했다. 왜냐면 사립학교는 대부분 민족교육을 실시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억제를 했다고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 수를 되게 늘리려고 했어요. 1번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면 6교주에서 이제 나중에 1면 3교주로 바뀌고 있는데 공립학교 수를 늘려서 최소한 이제 조선 사람들을 일본식 교육을 받아서 일본화 시키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근데 뜻대로 안 됐죠. 그게 왜냐면 아까 이제 그 일제가 우리나라 통치할 때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고 했죠. 가성비, 그게 항상 걸리는 거야. 돈이 있어야 뭐 학교를 많이 만들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공립학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0% 20%밖에 안 됐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 보급이 늦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1930년대 들어가면 관공서나 그런 데서 일본어 쓰지 말라고 막 했는데 막상 물자나 인력을 동원하려면 조선 사람들한테 뭘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로 하면 얘기는 안 되니까 뭐냐면 한글 조선어를 써가지고 동원했다고 해요. 이게 좀 약간 모순점인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공립학교를 늘려고 했지만 일본의 의도대로 잘 안 됐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언론 정책을 보면 1910년대는 거의 암흑기죠. 신문지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언론의 암흑기고요. 그 다음에 총독부 기관지 역할은 매일신보가 있었어요. 이게 대한매일신보죠. 이 대한매일신보를 이제 뭐냐면 인수해가지고 총독부 기관지 만들었죠. 그래갖고 뭐 있는데 요 정도야 이게. 그 외의 신문은 거의 이제 그 종교 정도, 종교 기관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제 등장은 1920년대 이후에 등장한 거고요. 자, 그럼 문화통치로 넘어갈게요. 문화통치. 자, 문화통치는 이제 이게 아까 이제 문화통치니 이런 말들은 다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이제 문화통치가 이제 시작됐어요. 제일 중요한 게 3.1 운동인데 3.1 운동 때 이제 그 국제 여론이 악화돼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한국의 통치의 실상이 알려지게 돼. 제합리 사건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총독이 교체되는 사이토도 이제 교체되는데 이 사이토는 종전에 육군 대장들이 왔는데 얘는 해군 대장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문화 정치를 포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배경은 3.1 운동의 전개, 그리고 국제연호의 악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부 책에서는 일본 국내 정치적 변화를 가지고 이제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국내 1920년대에 다이쇼가 집권할 때가 있었어요. 다이쇼. 예. 이걸 이제 그때 민주화 조치가 있었는데 이걸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거든요. 대중민주주의가 먼저 꼽혔던 시대인데 이때 일본의 국내에서 보통선거가 실시하고 정당 정치가 설립하고 또 사회주의가 들어와. 그런 것들이 그 한국 통치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거죠.
한국 통치에. 그래서 이제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한국 통치에 영향을 줬다. 자, 여기 한번 잠깐 793번을 이제 볼게요. 이게 예전에 금성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이어 문화정치가 실시됐던 시기에 일본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꼽히고 있었다. 메이지 시기가 끝나고 다이쇼 시기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자,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정당의 활동이 점점 틀이 잡혀가기 시작했고 민주주의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1918년에 최초의 정당 내각이 성립됐고요. 민주주의 사상의 보급, 정치의 진전, 사회운동의 격화에 따른 납세액 등에 대한 선거 제한을 두지 않은 보통선거 운동을 실시했죠. 그 결과 1925년에 25세 이상 남자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선안 보통선거안이 통과되고 28년에 보통선거를 실시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 사회주의가 확산됐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선안이 통과될 때 같이 무슨 뭐도 통과됐냐면 1925년에요. 치안유지법도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이 치안유지법이 우리나라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거야. 오히려 더 엄격하게 더 적용이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배경도 이제 뭐냐면 삼일운동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예. 자, 성격을 보면 소수의 친일분자를 키워서 민족을 이간시키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이제 3.1운동을 겪고 나서 그 당시 일본이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3.1운동이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단합해갖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일본이 이제 한일 병탄하고 날 때 그 앞에 쓴 친일파들, 정치적 거물로 중심한 친일파들 다 제거시켰잖아. 이제 한국민들이 원성을 뭐냐면 타니까. 그래서 친일 단체들 없애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3.1운동 꺾고 나니까 안 되겠다. 다시 만들어야겠다. 근데 예전처럼 일부 정치인들 포섭해갖고 이제 일진회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각계각층의 뭐냐면 사람들 중에 일부를 포섭하기 시작해. 그래서 각계각층의 단체들 중앙 집권화 시켜갖고 그 지도부들 포섭을 시켜가지고 친일화시킨 거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하면서 당근 채워주면서 자기 편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뭐냐면 그 민족 내부에서 이제 뭐냐면 교단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죠. 이걸 이제 디바이드 룬이라고 하죠. 분리해서 통치한다는 거. 영국 애들이 잘 써먹었던 방법인데 그런 식으로 좀 머리를 써가면서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예전처럼 무식하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민족해방운동 안에서도 이제 뭐가 등장해요? 타협적 민족주의자 등장해요. 이거 뭐 자치론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민족해방운동의 정선을 분열시키기 위한 하나의 심리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그 뒤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절대 독립론이니 독립전쟁론, 독립준비론, 실력 양성론, 외교 독립론이 분열됐는데 일제는 예전에 다 탄압을 했거든. 근데 머리를 좀 굴리 보니까 뭐 실력 양성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정할 수 있어. 지금 당장 뭐 독립하자는 얘기는 아니까. 그래서 독립준비론이나 그 일제는 독립준비론이나 실력 양성론을 합법화시켜요. 그 나머지는 다 탄압을 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립준비론이나 실력 양성론 쪽으로 민족주의 운동을 방향을 이렇게 뭐 유도하게 하죠. 그래서 상층 부르주아 민족주의 운동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력 키워서 먼 훗날 뭐 알 수 없는 그 먼 훗날에 독립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독립하자는 아니잖아요. 뜨거운 같은 소리를 해대고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실력 양성론 주장했다고 해서 다 친일파다 이렇게 보기 힘들어. 예, 실력 양성운동자들도 일제 저항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안창호처럼.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독립준비론이니 실력 양성론이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 주장했던 거는 상당히 친일화됐고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이제 그 성격에도 이제 또 보면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는 친미통치였고요.
그래서 근대성의 오도. 근대성의 오도라는 건 뭐냐면 근대성을 도입을 했어. 그렇지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돼도 도입됐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사법제도에도 볼 수 있죠. 일제에서 근대 사법제도 도입을 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식 선진 사법제도가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거쳐서 한번 왜곡된 형태로 바뀐 거야. 일본 통치에 맞게. 그리고 이제 교육제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하급 부용 노동자. 그래서 얘네들에게 전문적인 어떤 것들을 시키지 않죠. 그래서 그냥 부려먹기 좋은 얘들 이런 것들 이제 교육을 시켰던 거고요. 그래서 문화통치 내용과 실상을 보면요. 뭐 이거는 중고등학교 정도의 이제 내용인데 그 문관총독을 하려고 했지만 한 명도 문관총독 임명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뭐 문관총독 임명에 대해서도 원래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교과서에는 그렇게 적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경찰제를 실시했다. 좀 전에 헌병경찰제를 실시했잖아요. 근데 헌병경찰 제복만 바꾼 거에 불과했고 경찰 수나 장비 및 유지가 오히려 증가됐고 그다음 고등경찰제를 실시했죠. 사상범들 민족운동들 탄압하는 그리고 사상법들이 증가된다. 아까 친한주시법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 민족신문을 발행을 했는데 이때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그다음 중앙일보 지금 중앙일보는 좀 다른 그걸 중앙일보를 발행했는데 오히려 검열이 강화되고 기사 삭제 및 정감 폐간을 통해서 친일 언론으로 길들였다는 거. 그러니까 지방행정에 조선인들 참여시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주로 참여시켰던 사람들 여기 뭐 그 부면 협의회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친일파들 상층 재산자들 이제 참여를 시켰어요. 자문기구에 불과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일종의 자치론으로 이제 뭐냐면 이용을 해먹었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자치론을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 들어가면 교육기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 당시 이제 밀대 설립 운동이 있었으니까 그걸 또 방지하는 측면에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하죠. 이걸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6면 1교주의에서 3면의 보통학교 항야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조선교육론을 반포하죠. 이게 제2차 조선교육론이죠. 그렇지만 실상을 보면 초급학문이나 기술교육을 강조했고요. 학교가 부족했고 그다음 경제 능력을 상실해서 칭학률이 적었고요. 그리고 그 한국어나 한국사, 한국지가 시수가 줄었다. 그래서 일본어, 일본사, 일본 지리 시수가 증가됐다는데 이거 오해할 게 뭐냐면 이거 1차 조선교육보다 줄었다는 게 아니에요. 1차 조선교육이 아니라 이때 잠깐 이제 2차 조선교육 하기 전에 개정이 있었어요. 1차 조선교육 개정. 1차 조선교육 개정보다 줄었다는 거야. 이거는 역교론 그 관련된 판화책 내용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만적인 문화통치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아까 처음에 이제 했던 것들 이제 좀 있는데 일단 아까 문관도 조선총독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무관총독제를 개정해서 문관 자격을 부여했긴 했지만 실행한 적이 없고 대개 형역이나 예비역, 육해군 대장 등을 추궁했고요. 그다음 조선인 관리 임용과 대우를 개선했다지만 형식에 불과했고 폐검을 폐지했죠. 관리나 학교 교사들 가르치는 걸 폐지시켜서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폐검 차는 모습은 1910년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선 주둔 일본군이 오히려 증가됐고 보통경찰제 실시해서 아까 이제 3배 증가됐고 부와 군마다 한 개 경찰서, 면마다 한 개 주재소를 설치했고요. 특별 고등 검찰 제도를 뒀다. 네. 그래서 사법형사나 특고형사, 밀정, 사상검사제를 실시해서 민족해방을 하거나 지식인 학생들을 감시하고 체포했다. 내용이죠. 그 특별 고등 경찰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반인 범죄자가 아니라 사상이나 정치범들, 독립운동가, 사회주의자들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조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받고 뒤에 넘어가서 사상법 탄압에서 치안유지법 같은 거 내용인데 요 내용은 좀 쉬었다가 할게요.